방송국 구석 코로나 방토왕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 방토왕 1화를 시작합니다. 지난 영화에서 제가 방토왕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렇죠? 네. 소리 찔려서 절 받았죠. 오늘은 제가 그래서 1화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첫 화였는데 생각보다 편집의 힘이 대단하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음 놓고 얘기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팬클럽들이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드루킹을 쓴 게 아닌가. 무형의 자산들인데 여러분. 민주당의 특징인가요, 드루킹은? 낙선하고 남은 게 두 가지입니다. 빛과 팬클럽 두 가지입니다. 드루킹으로 오해받으실 수 있으니까 신지혜와 우리 예찬도 함께 응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방송하고 악플이 좀 많이 살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의 반응이 싱거워서 좀 간지럽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오늘도 많은 악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일 하나 되기를 하겠습니다. 방토왕! 오늘은 바로 조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국 후보자,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승진을 할 때는 뭘 잘했어야 승진을 시키는 거잖아요. 다른 정치적인 논란을 떠나서 저는 조국 교수하면 가장 무능한 민정수석이 아니었던가. 조국 전 수석이 재임할 때 장갑금 이사가 8명이나 낙마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말 큰 부담을 지우게 됐습니다. 기타 여러 논란, 폴리패선이 산호맹이니 하는 것들, 사법개혁이니 전부 다 뒤로 하고 뭘 잘해서 승진하면 국민들이 인정을 할 텐데 많은 비판을 받았던, 낙제점을 받았던 사람이 오히려 승진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편적인 국민인식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인사발령이 아닌가 싶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글쎄요, 이거 승진이라고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부터 생각했었던 것이 사법개혁입니다. 가장 큰 적임자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애초에 2003년부터 고수로 올라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 이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선배로서 참 젊은 검사들이 바보스러울 수 없었다.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령받듯이 대본 읽듯이 지나가면은 어떻게 우리 국민들한테 검찰이 사랑받을 수 있냐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됐었던 것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입니다. 지금 국회에 있는 것 말고요. 한승원 변호사가 그때부터 추진해서 16년간 기다린 수건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틀을 짰었던 것이 한인섭 그리고 안경환 조국 서울법대 교수입니다. 최초 초안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이번 수거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 과연 민정수석으로서 일을 못했느냐? 과연 그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청문회 때 오히려 정책적 관점에서 과거의 실적들을 한번 확인해보는 건 필요한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민정수석의 문제를 마치 폴리패서 혹은 산호맹 영맹으로 산호맹 이야기건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자질 검증에 관심이 없고 자꾸 잘못된 황공안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언사들을 하면서 잘못된 그 청문회 관점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이라면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산호맹 얘기는 언급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전두환 독재 정권과 함께 검사를 시작했었던 분이세요. 그럼 아무리 누구라서라도 그 시절 얘기를 못 할 텐데 도대체 왜 얘기를 하시냐 이 말이죠. 저희 진행자면 좀 시간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자 오늘 되게 객관적이네요. 네, 산호맹 이야기를 왜 꺼낼 수밖에 없느냐. 반국가 정복 단체에서 활동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시기에 대한 공개적인 반성 없이 우리나라 법을 수호하는 자리에 오르는 게 말이 되나? 특히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92년도와 93년도에 산호맹 활동을 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이 아니라 민주화가 87 체제 이후 자리 잡고 김영삼 정부에서까지 활동을 하다가 구속수감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게 민주화 운동 경력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물론 지나간 범죄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 당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법치의 수호자,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사법개혁, 조국 후보자가 장관 되면 더 안 됩니다. 국회가 격렬하게 반발하니까요. 국회의 협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좀 중도적인 인물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가 법치냐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오늘 둘이 짠 거 같은데? 근데 저는 얘기를 좀 많이 말을 맞추고 왔습니다. 무엇이 법치이냐? 과연 독재 정권 아래에서 이것보다 더 나은 체제의 정부를 수립하고자 노력을 하고 다른 상상을 하는 그 그룹에 들어가 있는 김영삼 정권이 독재 정권인가요? 김영삼 전 정권 때부터 이 그룹 연맹 그룹들은 있었고 어쨌든 김영삼 정권 때에도 노동자의 문제나 노동권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를 조금 더 전복해야 되나요? 민주적인 부장 경제를 공개를 해서 근데 그거를 실제로 도품물을 했습니까? 만들고 실제로 행했어요? 폭발물을 만들어서 손만 꽂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요. 그것까지 언급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시절에 황공환 대표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군사 독재 정권 그 밑에서 부역을 하면서 검사 시작해서 박근혜 정권까지 자신의 커리어를 자신의 배불리는 자리에서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이라면 오히려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해야 한다. 그 당시 이제 노선주의 투쟁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국가 단체라고 했지만 이미 군사 정권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가 자체가 반국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한 민주주의가 되지 않았고 87 체제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을 밀어주면서 사실은 자기가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안 먹혀서 그랬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완벽하게 민주국가였다고 볼 수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투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 탄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적으로 막아서는 것이 응상가 그리고 실제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행했다면 범죄 처벌 받았겠죠. 그리고 처벌 받았어요. 실형 선고 받고 앰네스티에서 양심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반국가를 지원하는 것인가 반국가 임무를 옹호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깔끔해요. 그냥 산업혁명 그때 당시에 동기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꿈꾸고 있냐 그걸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꿈을 안 꾼다 하면 그냥 끝날 일이에요. 근데 황공환께서 계속 이것을 언급하시면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조국 민정수석을 두고 정책에 관한 질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책 청문회로 가야지 이 인물이 어땠다, 과거에 어쨌다. 물론 과거에 아주 문제적인 사건이 있었으면 그것만으로도 실격 사유가 되겠지만 산업의 이것은 너무 근거 없는 주장이고 억지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모두 다 인정하고 계시다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럼 자유한국당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법개혁안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청문회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안은 이런데 당신 안은 어떻습니까? 뭐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의지는 어디 있습니까? 실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지. 무슨 산업행을 갖고 여기 30년 전 얘기를 막 꺼내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구닥다리다. 황공환이라는 별명이 달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산호맹이라든가 여러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짚고 넘어가는 건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법개혁의 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법부를 정치권에서 독립시키는 게 사법개혁인데 조국 후보자 하면 정치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이 과연 사법부를 정치권에서 독립시키는 일인가 정반대의 일이다라는 지점에서 야당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국 지키기에 여권이 한 몸으로 나선다는 것은 진짜 사법개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조국이라는 대선 주자를 키우기 위한 그랜드 플랜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속적으로 제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그랜드 플랜이라 생각을 하지 않고요. 안가주망이라고 조국 교수가 예전부터 강조하던 말입니다. 지식인의 사회 참여. 그렇기 때문에 조국 교수가 그 앞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조국 교수가 자기가 정치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임명직에 한해서만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안가주망에 대한 원칙을 예전부터 천명했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올고준 그리고 일직선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선 후보로 키운다 이런 것도 사실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대선까지 939일 남았습니다. 대선 주자 한 10명이 지고 뜰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빌드업의 관점으로 보는 건 너무 오버한 해석이다. 사실은 지금 이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장관으로 내보낼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 키우기 위해서라면 민주당 후보로 내보내죠. 왜 정치를 하지 않고 장관으로 앉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보면 대선 주자급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에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그리고 공수처 설치라고 하는 그 임무를 어떻게 완수시킬 것이냐 이 고민에 조금 더 몰두를 하고 있다라. 청문회 자체가 제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계속 크기 때문에 차라리 레드 예찬님께서 자유한국당에 찾아가서 읍소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도 레드인데 지금 이 프레임 별로 아니다. 정말 이 사람이 공수처나 이거 사법개혁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차라리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사법개혁 어떻게 할지 안을 짜라.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찾아가 정비경찰국 찾아가세요.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SNS에 숱하게 남긴 글을 보면 너무나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내가 정의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정의가 아니다는 인식을 많이 노출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 사고, 정치적 사고에 갇힌 사람이 중립적 기구인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면 전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저는 뭐 제대로 인사검증 못한 것보다 여러 논란이 특감반 논란이 일어나자 직원들의 핸드폰을 다 제출받았습니다. 청와대 내규에 나와 있습니다.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요즘 세상에 부장님이 강제로 핸드폰 내라 하면 싫은데요 할 수 있는 직원이 누가 있어요? 저는 안 냅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핸드폰까지 다 뺏어서 감찰할 수 있는 이게 사실 군사 독재 시절의 민정수석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고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아니 내규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 그 이분법적
사고는 아주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일본 갈등 일어나는 요 상황을 민주당이 특히 조국 전 민정수석이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을 보면서 좀 매우 실망했어요. 지금 일본 아베 정부가 하는 거랑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일본 아베 정부가 지금 이 이슈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어떤 뭐 참여 선거나 뭐 세력화에 활용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감정적인 것을 배제하고 훌륭한 분이야.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응할지를 생각하고 있을 판에 이걸 자꾸 정쟁의 도구로 만들면 갈등만 일어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거 녹색당 좋은 비판받아 당이야. 마땅하다. 네, 그래서 녹색당을 원내에 그래서 지지시켜주시기 녹색당이 안 되는 바랍니다. 거예요. 중소정당 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민주당 대통령이 근데 지나면서 미래 대통령이 되실 말씀이니까 빵꾸와 사실 이 논란이 국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안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울대 안에 있는 학생분들이 가장 부끄러운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요. 스누라이프에 올라왔던 것이 서울대 학생들을 다 대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스누라이프에 올라오면은 법무장관도 가지 못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 출신인데 경희대에서 반대하면 대통령 하면 안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논란에서 조국 교수에게 실망했던 부분은 무엇이냐, 본인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서울대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조국 교수가 SNS에 극우적 학생들이라고 레이블링을 했습니다. 자기를 비판하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극우적 학생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이분법적 사고, 제가 앞서도 강조를 했었는데, 나 좋다고 하면 좋은 제자고 나 싫다고 하면 극우적 학생인가? 이게 과연 선생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큰 실망을 했고요. 이 투표가 왜 논란이 되느냐, 2017년에 조국 교수가 김진태 의원을 거명하면서 부끄러운 동문에 올랐다고 공식 석상에서 사실상 놀린 적이 있죠. 놀렸던 화살이 그대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평소에 말조심을 하고 SNS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조국 교수께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과 교수가 해야 될 역할은 너무나 확연히 다르거든요. 특히나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정치가 굉장히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 엘리트라고 불릴 수 있는 교수 집단들이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정의로운 그리고 진실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국 전 민정수석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 2010년대부터 계속해서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발언을 해왔고 정치권에 영향력을 끼쳤어요. SNS 하나만 가지고도.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과연 이분이 교수를 하고 싶은 건지 정치인을 하고 싶은 건지 학생들 입장에선 그리고 국민들조차도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왜 서울대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의 자랑이라도 할 수 있는 조국 교수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을 갖게 됐을까? 3%입니다. 지금 20대들은 공정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정말 취업도 안 되고 서울대 나온 학생들조차도 이력서 넣으면 다 떨어지기 바쁜데, 누구는 유명 대학 교수로 민정수석 갔다가 8월 1일에 복직 신청서 냈다가 며칠 만에 장관 된다고 다시 또 휴직을 법률적으로 해요. 내야 되는 거예요. 법부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학생들이 바라볼 때 무슨 서울대 교수 자리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휴직했다 복직했다 또 휴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가? 왜 저런 특혜를 누리는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국가법상 지금 선출직에 대해서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만 조국 교수가 2004년도 서울대학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면 선출직, 임명직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교수가 자리를 비우게 됨으로써 나머지 교수들과 학생들이 있는 피해를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교수직 정도는 물러서는 게 도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서울대 교수뿐만 아니라 부산대 교수, 충북대 교수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국 교수는 임용될 때부터, 그러니까 서울대 오기 전인 울산대부터 안가주망을 강조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2010년대에 들어와서 정치적 발언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굳이 학생들에게 말을 하자면 제가 배운 정치학에서는 정치를 한정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을 두고 서울대 교수에 남겨두고 그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국가적인 중대 사업인 사법개혁에 동참시킬 것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그렇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학생들한테는 조금 양해를 구하고 미안하지만 국가적인 이용을 위해서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법무장관을 데려온 거예요. 이 조국이란 한정된 가치를 권위적으로 법무장관으로 배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것이지, 다른 부분으로 뭐 왜곡하거나 이 사람이 뭐 정치적 야욕이 있다, 지금처럼 무슨 뭐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조국 한 사람만 비판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참에 그렇다면 교수들의 정치 사회 진출에 대한 제도를 좀 만져보자. 지금 국회의원 선출직 나가면서 겸직하는 건 휴직은 금지가 되어 있으니 정무직, 임명직으로 나갈 때 몇 년 정도는 휴직을 할 수 있게 할까? 안전이 안 되게 하면 국가의 인재풀이 좀 얇아지는 나쁜 효과도 있거든요. 분명히 대학 교수들이 인재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휴직 기간을 2년으로 하자, 또는 3년으로 제한하자, 이 정도의 건설적인 논의를 정치권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아주 합리적인 결과인 것 같습니다. 훌륭하죠? 네, 훌륭합니다.
역시 우리 자유한국당은 레드 예찬 자유한국당이 아니라니까 나는. 레드 예찬님의 의견을 본받고 우리 시대의 황교안의 진정한 우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성찰하시길 빌겠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그게 한번 정리되면 좋겠어요. 녹색색 좋은 당이야. 저도 한번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자르듯이 딱 끊고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 제도를 대학교에서 만들어서 충원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폴리패스라는 단어도 너무 더럽혀진 것 같아요. 이 단어가 붙으면 그 사람은 마치 학생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꿈만 키우는 교수다 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것 같은데 그 단어 자체가 원래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 맥락으로 비판이 가는 건 맞지 않나요? 근데 저는 아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우리 사회가 유독 대학 교수들에게만 이렇게 많은 특혜를 주는가. 여기 MBC에서 일하던 분들이 정무직 임명직 가잖아요. 회사 그만둬야 돼요. 부장님 휴직하고 못 가시잖아요.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왜 유독 우리 사회는 대학 교수에 대해서만 두 가지 떡을 다 손에 쥘 수 있게 나 잠깐 정치 좀 하고 장관도 좀 하고 국회의원이나 폼 좀 냈다가 이제 은퇴할 때 되면은 빠이빠이 하고 다시 또 대학으로 복귀할 수 있는 왜 그들에게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특혜를 주는가가 지금 서울대 학생들 그리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인 것 같고 우리 블루창석은 여성 정치인이다 보니까 서울대 학생들은 이 3%의 의견이에요. 젊은 청년들의 이 불공정에 대한 문제의식에 좀 공감을 잘 못하는 것 저는 같아서 굉장히 공감하고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굉장히 들어요. 공감을 하고 네. 있으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수능 라이프에 올라왔던 거는 14만 명 중에 3, 4천 명 뉴스토퍼에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3%의 의견을 가지고 마치 서울대 전체 의견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여기는 동의합니다. 왜 교수에게만 특혜를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필요 있다. 다만 임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 사람이 불려간 의무나 그런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1년에 끝난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1년을 찍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몇 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임기는 좀 그렇지만 교수가 만약에 그것을 불공정하게 두 손을 가지려고 한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거긴 동의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그것도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기본 2년으로 두고 재차 뭐 연장한다 뭐 위원회 같은 것들을 소집하여서 연장 결정을 한다 뭐 이렇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문제점은 조국 교수의 결정이 아직도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 같고 일단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조국 교수가 정확하게 의지를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럼 예를 들면 사법개혁이 뭐 2년 만에 될 것이 아니면 5년이 필요하다? 그럼 본인이 정말 인생의 사명을 걸고 사실은 교수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나는 정말 사법개혁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혀주면 청문회도 잘 통과될 거예요. 그리고 또 폴리패스란 논란도 없겠죠. 아 저분은 교수를 하시다가 정말 우리 시대적 과업을 하고자 정권으로 들어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께서도. 근데 문제는 두 가지 떡을 모두 다 잡고자 하니까 계속 이런 방식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언제 장관을 할 건지 언제 정치를 할 건지. 아니,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교수가 교수직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비판을 거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교수직 내려놓을 수도 있을걸요? 근데 이 청문회 비판하는 내용이 교수직을 내려놓지 않고 법무부 장관을 간다 이게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조국 교수는 교수직을 내려놓고서라도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16년 동안 시간을 끌면서 초안을자로 참여를 했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자유한국당이 교수직을 내려놓으면 청문회 통과시키고 사법개혁에 대한 협력을 해주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시면 아마 조국 교수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엔 이 방송을 통해서 각자 하셔야 될 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레드 예찬님은 자유한국당 찾아가서 청문회 전략을 같이 짜셔야 될 것 협조. 같고요. 압독되고 우리 블루 창석께서는 찾아가셔서 이렇게 그만두시는 게 낫겠다. 결정하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용퇴하십시오라고. 네, 교수직은 그만하시고 이 과업을 하십시오. 대업을 안 됩니다. 하십시오. 진보의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 준 겁니다. 제가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아무튼 읍소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역시 읍소는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친문다운 친문다운. 네. 읍소는 할 수 있습니다. 읍소 해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님 SNS 많이 하시던데 네. 유튜브에 댓글 좀 달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빵꾸와 짜잔. 오 다른 건 다 동의할 수 없지만 딱 하나. 과연 이제 교수라는 직책이 양손에 두 떡을 지울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짚어줘서 그 팩트적으로 보기에 굉장히 오늘 준비를 잘 해오셨다. 신문의 차기 기수로서 조국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블루창석의 노력에 야, 난 서울대도 아닌데.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만약 된다면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사법개혁과 우리나라 법치를 잘 수호해줬으면 하는 마음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무턱대고 정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청문회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국민분들 공통의 바람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무사히 살아남는다면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 장담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화이팅!